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영상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오후 6시에 올려드리는 유동성 분석 영상이고요. 오늘은 이제 증시가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지 한번 유동성이랑 한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계속 조금 기관지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말을 이렇게 할 때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거나 좀 약간 지금 폐활량이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기침을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바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M1하고 M2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조금 이 저축성 예금이라는 게 원래 M2에만 포함되고 M1에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포함되면서 조금 약간 미국은 의미가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일단 간단하게 전주 대비해서 값 업데이트만 보여드리면, 일단 초과지급 준비금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재무부 일반 계정은 소폭이나마 하락을 하고 있고, 총자산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상업대출은 여전히 이제 예대율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종합적으로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이랑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가, 이 금융시장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진행했던 양적 완화 이후로 사실 상당히 많이 많이 변화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를 사실 아셔야지 지금 금융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것도 양적 완화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양적 완화가, 일단 그럼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양적 완화란 영어로는 이제 QE라고 하고요. 이 quantitative easing해서 그냥 양적 완화, 그냥 돈을 많이 푼다라는 사실 해석이 되게 되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있고 이게 저고요. 이제 페드 연방준비은행 페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자여서 한 100억 달러 정도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냥 시중에 있는 투자자들의 채권을 이제 일정 금리에서, 일단 일정 가격에서 사주는 것이거든요. 사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것인데, 좀 보시면은 그럼 페드가 이 제 채권을 100억 달러 주고 사가겠죠? 그럼 저한테 이렇게 돈을 줄 겁니다. 이 채권을 저는 이게 주고 여기서 이게 돈을 주겠죠? 근데 제가 이 돈을 정말 현물 달러 그냥 지폐로 받지는 않겠죠? 아마 통장으로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통장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제 제 통장 잔고에 100억 달러가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원래는 채권이었던 것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BOA가 페드에 예금이 100억 달러가 증가했기 때문에 약 7억에서 8억 달러를 페드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이 지급 준비금 계정으로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결국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은 이제 돈이 어떻게 보면 통장에 많이 쌓여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84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초과 지준이 없다가 양적 완화를 이제 시행하는 2008년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2015년부터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이제 기준금리도 올리고 하면서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이렇게 떨어졌었지만, 또다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한지를 사실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일단 예대율로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08년도 전까지는 이 예대율을 보시면은 증시가 이제 버블이 있을 때 항상 이 예대율이 100% 정도나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거든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이렇게 증시가 고점이었던 부분을 보시면 예대율이 다 100%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호조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이제 유동성이 그때는 실물 시장으로 다 풀렸던 단계이기 때문에 증시가 호조였다가 이제 이렇게 급락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예대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는 보시면은 이 예대율이 이제 61.9%까지 하락을 하였고요. 거의 사상 최저치 수준입니다. 역사상 통계 발표 이래 사상 최저치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중에서는 기사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하지만 그 풀린 유동성들은 그냥 지금 다 통장에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한번 퍼랑 이제 PBR을 보시면은 미국 쪽 보시면은 퍼를 보시거나 PBR을 보더라도 이렇게 돈은 실제로 통장에 잠들고 있지만 이 PBR은 상당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거의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계속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채권을 사주다 보니까 이 채권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빨간 색깔 선이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랑 이 실질금리랑 원래는 이제 같아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금리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금리는 명목금리라는 게 있고요. 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명목금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금리가 이제 명목금리고요. 국고채 10년물이 몇 %다더라 하는 금리가 그냥 명목금리입니다. 은행에서 이자율이 몇 %다 이것도 다 명목금리고요. 근데 이제 그 명목금리는 실질금리랑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더해서 구해지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실질금리는 물가채 금리인 이 팁스를 사용했습니다. 미국 물가채를 팁스라고 하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금리에서 이제 그냥 국고채 10년 금리에서 팁스 10년 금리를 빼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BEI라고 해서 Break Even Infl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 실질금리랑 기준금리가 원래 2008년도 양적 완화 전까지는 똑같았었거든요. 보시면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움직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리가 항상 적정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2008년도 양적 완화 이후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실질금리가 잠깐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적은 조금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특히 심지어 지금은 마이너스 실질금리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 자체가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실제로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저금리 자체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지금 이끌었다고는 이제 말입니다.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PBR 공식이 이론적으로 하면은 ROE-G, R-G거든요. R-G거든요. 근데 G는 이제 성장률이라고 치면은 고정된 값이라고 치고 ROE는 이제 단기 순이익 나누기 이제 자기 자본이니까 그냥 이것도 수익성 지표니까 예외라고 치면은 결국 이 금리가 이게 R이 거의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이제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PBR이 이제 높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퍼도 마찬가지고요. 퍼는 이제 배당 성향 회사가 얼마나 이 배당금 나누기 이제 단기 순이익이고요. 회사가 이제 얼만큼 배당금을 주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R-G였었는데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퍼가 높아질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이슈는 이제 배당 성향에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해도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사주를 많이 샀었거든요. 특히 미국 쪽에서는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제 회사채를 저금리로 조달해서 이제 자기 자사주를 많이 사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 퍼가 이렇게 금리가 낮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퍼랑 PBR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번 장세들은 다
유동성 장세였다기보다는 저금리 장세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증시가 더 떨어질 이유가 사실 높아 보인다는 것이긴 하고요. 왜냐하면 결국에 중앙은행이 이제 보시면은 이 그럼 이제 이 연준 총자산을 한번 또 보시면은 연준 총자산이 이게 페드의 총자산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자산, 부채, 이렇게 자본이라고 하면은 뭐 자본은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고정값이라고 치고요. 연방준비은행이 아까 제 채권을 100억 달러치를 사갔죠. 100억 달러치를 이제 채권, 픽스드 본드라고 해서 채권을 사가면은 이게 부채가 뭔가를 늘어야 되거든요. 이 부채는 아까 보여드렸던 초과 지준과 TGA라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거런 거랑 이제 리버스 레포라고 해서 역레포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뭐 연방준비은행이 자산 매입을 계속하면 양적 완화를 하면은 연준 총 자산 자체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산 자체가 그냥 증가만 하게 되면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제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사실 순서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요.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이제 줄어야지 연방준비은행이 이 자산을 감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렇고요. 그럼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은 언제 떨어질까가 사실 가장 핵심이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또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미 재무부 일반 개정은 이제 미국 이제 우리나라 보면 기재부죠. 이제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이제 원래 작년 한 7월에 1.8조까지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쌓아놨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9천억 달러짜리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 이번에 지금 1조 9천억 달러짜리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죠. 뭐 그 영향으로 일단 1.8조에서 한 1조까지 지금 돈이 한 8천억 달러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용이 되었으면 사실 바로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더 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그냥 재정 정책으로 써지는 돈 또한 지금 그냥 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 그냥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대율로 보셔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중요한 건 그럼 이제 언제 이 초과지급 준비금은 주냐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줄었던 예가 있죠. 가장 크게 줄었던 예가 2015년도입니다. 15년부터 20년까지는 그럼 왜 초과지급 준비금이 줄었을까요? 를 살펴보면은 이 예대율이 2014년 정도 6월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첫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예대율의 상승이고요. 결국 대출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단기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예금이 워낙 많으니까 단기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레포 시장 같은 단기 금리를 나타내는 레포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도래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기 금리가 이제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 예대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기준금리 이 예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대율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보다는 이 예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초과지급 준비금이 이렇게나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사실 이때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초과지급 준비금이 하락을 할 때 시중으로 돈이 풀려간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때는 한 2%에서 3%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유동성 상황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만약에 없어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예대율 자체가 이제 높아져서 예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 기준금리도 인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줄어야 시중에 돈이 돌면서 그제서야 이제 진짜 엄청난 조금 실적 장세가 나타날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장세가 이제 나타날 때 이제 기준금리가 이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은 또 명목금리 자체도 이제 상승이 될 것이거든요. 일단 이 금리 인상에 되면서 사실 그럼 이제 실질금리도 인상이 되고 명목금리도 따라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금리의 민감도가 높은 그런 주식들은 저는 조금 하락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전 나스닥은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설사 이 돈이 풀리더라도 나스닥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파월 의장도 계속 말을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계속 테이퍼링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경기 진전이 있어야 테이퍼링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실질적인 경기 진전 자체가 이 예대율의 상승입니다. 근데 이번 주도 지금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상승하기 전까지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증시가 한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 갭인데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차감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구하는 지표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시그널인데 뭐 특히 S&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예대율이 결국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아마 그 전에 조금 증시에 충격이 조금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올라가면은 결국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럼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또 증시에 또 악재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설사 올라간들 안 올라간들 한번 증시 조정은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풀려서 예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돈이 막힌 상태로 금리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결국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하락을 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설사 이 예대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테이퍼링이 나온다는 어느 그런 공포감으로 조금 하락을 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예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테이퍼링이 하더라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약간 금리에 민감하지 않은 그런 주식들은 사실 엄청나게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그런 종목들 편차가 저는 사실 이번 상승 다음에 나타날 상승장에서는 이제 개별 종목하고 업종 간의 차이가 조금 상당히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뭐 전체적으로 그냥 종합을 해드리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실질 경제가 실물 경제가 상승해서 올라간 증시가 아니라 저금리에 의한 장세였다. 저금리에 의한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유동성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풀리고 나면 단기적인 테이퍼링에 의한 하락은 있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더 기회로 삼고 충분히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든 리츠든 그런 자산을 조금 공격적으로 그때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일단 오늘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월요일 날 지표는 일단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뭐 나스닥 100 현물로 한번 보시면은 뭐 계속 말씀드려서 아마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계속해서 저는 조금 지금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잠시만요. 네, O파가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 A파, 그다음에 A, B, C로 이렇게 B파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A파 저점하고 B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사실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현물 기준으로는 아직 닿진 않았지만 거의 다 와서
뭐 저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약간 일부 풋을 매입을 해놨고요. 근데 다만 뭐 만약에 전고점 여기를 다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뭐 내일이라도 이제 아니면 월요일이라도 그냥 넘어버린다고 하면은 뭐 그때 빠르게 손절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넘지 않냐 넘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분봉 그냥 선물로 한번 보시면은 선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닿여 있습니다. 선물로 봤을 때는 이 마지막 부분을 조금 채널링해 보시면은 딱 어제 닿고 조금 빠졌었거든요. 막판에 장막판에 조금 올라가긴 했었지만 뭐 그래서 뭐 조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나스닥은 한번 장기 파동을 한번 보시더라도 나스닥이 뭐 2008년도 사실 조정 이후로 한 번도 뭐 제대로 된 조정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나스닥은 뭐 S&P랑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1, 2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5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2, 3, 4, 5파가 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큰 조정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의 랠리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질금리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이제 이 예대율 자체가 올라가서 실질적인 유동성이 풀리더라도 그때는 이 실질금리는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조금 안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개인적으로 뭐 나스닥 같은 그런 금리에 조금 민감도가 높은 주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경기 민감주 그런 주식들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 전고점을 넘는지 안 넘는지가 일단 핵심일 것 같고요. 차트 상으로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 유동성으로 상으로는 이 내대율이 언제 올라갈까가 결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실질금리의 인상 시점과 이 초과지급 준비금이 떨어지는 걸 다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가장 중요시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